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구상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입니다. 되게 이제 교실에서 학생들 만나고 이렇게, 물론 이제 작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면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또 완전 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난다라는 게 또 저한테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에 세션에서 미래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앞으로의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자, 디자인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또 그거에 따라서 요즘 뭐 모빌리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뭐 기아 자동차 미국 연구소도 있었고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빌리티, 요즘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고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뭐 이런 관련 전공 서적을 몇 권 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 미학의 변화. 자, 그리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디자인 변화. 이렇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4차 산업혁명과 디자인 미학의 변화. 자, 여기서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굉장히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또 디자이너들은 어떠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만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궁금하면서도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아마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의논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 역사에서 1차 혁명은 농경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이제 기원전 13,000년경에서 7,000년서 약 6,000년 동안 농경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인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풍요로워졌다, 이런 얘기만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역사의 그 현실에서는 인간이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훨씬 더 고대해졌다고 합니다. 먹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수렵 채집 할 때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동물 사냥해서 먹고 그랬는데, 이제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일을 해야만이 먹을 수 있게 됐다. 뭐 농경사회의 역설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1차 혁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아니다, 1차 혁명은 인류가 산업혁명의 촉발을 시킨 증기기관이 발명된 1766년에 발명된 증기기관이 1차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건 2차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의견이 달라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은 2차 혁명은 1890년도에 미국의 가정에 전기가 보급된 게 2차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전기의 힘입니다.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제 모습 볼 수 없고,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기가 없다라면 사실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가정에 전기가 보급된 게 2차 혁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때 전기가 보급됐을 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촛불을 켜고 살았고, 약간 부유한 사람들은 전기를 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기는 사방에 있습니다. 오히려 촛불을 켜는 거는 아주 럭셔리한 분위기죠. 특별한 때에만 촛불을 켭니다. 자, 그래서 참 굉장히 문명의 역설입니다. 전기가 보급됐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촛불을 켰고 부자들만 전기를 켰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주 특별한 때에만 촛불을 켠다라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2차 혁명이다라고 제레미 리프킨이 주장을 했고, 자, 3차 혁명은 두 학자가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1995년도에 월드 와이드 웹, 소위 말해 인터넷, WWW가 생성된 게 95년인데, 그때 3차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는 이 기술도 바로 월드 와이드 웹 때문이죠. 그래서 저것이 3차 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차 혁명은 뭐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2016년도에 알파고가 등장했을 때, 물론 알파고는 그 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게 2016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그 21세기를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달력상의 날짜가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월 1일로 바뀌면서 21세기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 대개 달력상의 날짜가 바뀌고 실제로 그 세기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알파고가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정말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보편화됐다라는 건 진짜 세기가, 달력상의 날짜가 바뀌고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그 주장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제레미 리프킨 두 사람의 대표적인 저서가 총균세와 한계비용 제로사의 두 개의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총균세는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2000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한 17년 됐죠. 근데 총균쇠 세 가지가 인류 역사를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된 물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총은 무기고 균은 세균입니다. 그리고 쇠는 철기가 됐죠. 근데 제가 처음에 저 책을 읽을 때 과연 균이 그럴까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 여전히 확진자가 몇만 명씩 나오고 있고 균이 인류 문명을 바꾼다라는 거는 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소름 끼치는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 한계 비용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제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냅니다. 자, 여러분 보고서 내세요 라고 하는데, 보고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고서 내보신 분들 뭐 이메일로 교수님께 제출하거나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교수님은 그냥 프린트해서 내라 이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프린트해서 내는 경우도 뭐 그냥 워드로 작업해서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출력집 가서 뭐 한 2, 3천 원이면 출력할 수 있죠. 그래갖고 내는데, 예를 들어 제출하러 갖고 왔어요. 그런데 분실을 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출력하면 돼요. 2, 3천 원 주고 다시 출력하면 돼요.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입니다. 자, 다시 출력하는 비용 2, 3천 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학생들한테 보고서 과제를 낼 때 워드 쓰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원고지에다가, 200자 원고지에다가 펜으로 직접 쓰고 사진도 디카로 찍은 거 인화해서 실제 붙여라 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과제를 내면 학생들 원성이 대단, 아니 교수님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과제를 내세요 라고 학생들이 원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런 과제를 냈다고 칩시다. 학생들이 그 과제 준비하는데 아마 한 2, 3주 걸릴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러 갖고 왔어요. 자, 그런데 갖고 오다가 누가 커피를 엎지릅니다. 그 위에다가. 오 마이 갓. 이건 대재앙이죠. 어떡합니까?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몇만 원 들 겁니다, 아마. 자, 똑같은 물건을 다시 만드는데 몇만 원이 또 듭니다. 예. 뭐 지금 댓글에서도 그렇게 리포트 냅니다 하시는데,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리포트를 그냥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라 라고 하면은, 보냅니다. 근데 이메일이 가끔가다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개 이메일 안 왔으니까 다시 보내라 라고 하면은 이메일 다시 보내는데 드는 돈은 전기세 1원, 2원 거의 돈이 안 듭니다. 자,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는 한계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아이패드 들고 있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필기도 아이패드에 직접,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강의 자료 똑같이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거 PDF로 만들어서 자료실에 올려놓은 학생들이 그거 갖고 아이패드 들고 와서 수업 듣고 거기다 직접 메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디지털 세대의 학생들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학자의 주장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의 물결. 자, 여러분 엘빈 토플러 박사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1979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 저때 저분이 뭐라고 예측을 하셨냐면 앞으로 미래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도 재택근무할 것이다.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거를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그냥 통신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팩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시대에 과연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에블린 토플러 박사가 또 다른 책을 냈어요. 부의 미래라고 해서 이제 그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견이거든요. 그걸 보고 정말 내가 제3의 물결에 이미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이제 아름다움이란 주제로 돌아와갖고 도대체 그럼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천사와 악마라는 영화 포스터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밝은 쪽은 천사고 어두운 쪽은 악마입니다. 여러분들 악마가 뭐죠? 원래 악마는 천사 루시퍼가 변절한 게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천사였었어요. 악마도. 자,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이다라는 걸 저 영화에서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것도 결국은 아름다움과 추함은 같은 게 아닐까. 여러분들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추악하고 추악한 것은 아름답지. 이런 말을 했어요. 와,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그렇구나.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떤 사람,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거, 추악한 건 추악한 거지.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건 추악하고, 추악한 것은 아름답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 포스터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뭐죠? 자, 오른쪽 아래에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Dawn of the Planet of the Apes. 자, 혹성 탈출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죠. 2014년 7월 11일 날 개봉했습니다. 저 밑에 July 11이라고 되어 있죠. 자, apes를 우리말로 하면 유인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apes와 monkey의 차이가 뭘까요? monkey는 원숭이고 apes는 유인원이라고 하죠. 차이가 뭘까요? 사실은 apes는 꼬리가 있는 친구들이고 monkey는 apes는 꼬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이프스가 유인원, 좀 더 꼬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말은 유인원, 맨 뒤에 오는 말이 임자입니다. 유인원,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저 영화 속의 주인공 시저입니다. 저는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우와, 시저 되게 멋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시저는 유인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배운 최초의 인류 뭐라고 배우셨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300만 년 전에 출현한 최초의 인류는 원인류라고 합니다. 원인류. 자, 우리나라 말은 끝에 오는 말이 임자라고 했죠. 원인류, 원숭이 인류.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유인원은 생김새는 비슷한데 하나는 원숭이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런데 저 영화 속의 포스터의 주인공 시저는 원인류도 아니고 진화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 진화가 덜 된 원숭이입니다. 에이프스. 그런데 제가 이 포스터를 보고 우와, 시저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만, 나는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진화된, 모르겠어요. 진화됐을지 안 어쨌든 현생 인류인데 그런 내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진화가 덜 된 유인원을 보고 멋있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미적 감각이 잘못됐나?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 도대체? 자, 그러면서 든 생각이 진화론적 관점의 선형적 미학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 끝에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보입니다. 오른쪽 끝에는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조상이죠. 자, 왼쪽은 진화가 덜 된, 오른쪽은 진화가 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형적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과연 진화론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형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시저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진화가 덜 된 존재인데 왜 내가 그 시저를 보고 멋있다라고 했지? 도대체 왜 멋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형적인 미학은 잘못된 걸까? 선형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선형적, 영어로 하면 리니어하다라는 건데요. 선형적인 거의 반대 개념은 동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imultaneous. 자, 예를 들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나름대로 멋있고 호모사피엔스도 멋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모사피엔스 기준으로 본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멋이 없을 수 있지만 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저 집단 안에서는 건장한 아주 멋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냐 저들의 기준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아름다움이냐라는 문제가 다시 또 나오죠. 자,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시저 혹성 탈출 영화 보시면은 와 정말 리얼합니다. 저는 보면서 와 디지털 기술의 승리로구나. 어떻게 저렇게 리얼할까? 자, 시저 역할하는 사람 누구죠? 자, 배우 앤디 서키스입니다. 앤디 서키스는 본인의 얼굴보다 시저 얼굴로 나왔죠. 자, 왼쪽 아래 화면 보시면은 앤디 서키스가 얼굴에 3차원 센서를 붙이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컴퓨터 속에 3D로 만들어진 저 시저의 3D 데이터가 저 얼굴에 붙은 초록색 3차원 그 센서가 움직이는 좌표대로 움직입니다. 자, 컴퓨터 속에 있는 저 3D 모델은 0과 1의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그냥 실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 센서를 붙이고 앤디 서키스가 연기를 하면서 저렇게 영화 속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시저에 저런 캐릭터가 나옵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디지털 기술의 승리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디지털 기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저 가상의 디지털 기술의 첨단의 디지털 기술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가장 아날로그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 디지털 기술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컴퓨터 속에 존재하는 0과 1의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는 뭐죠? 실존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제 모습은 물론 이것도 화면 속의 그림자, 빛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제가 앉아있는 이 실존의 저를 카메라가 찍어서 전송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실존이 투영된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화면상에 보이는 건 허상일지 몰라도 저는 실존합니다. 그런데 저 화면 속에 저 왼쪽 위에 시저의 디지털 데이터는 전혀 실존하지 않습니다. 자, 디지털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인데 아날로그는 실존이죠. 자, 가상의 목표는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느냐 이겁니다. 자, 와, 과연 그렇다면 디지털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혹성 탈출의 2편입니다. 자, 인간의 태화, 유인의 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이제 주제가 인간의 태화인데 오른쪽에 있는 소녀가 퇴화된 인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 영화 속에서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퇴화된 인간의 상징을 언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그 탐험가가 저 소녀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름을 말로써 못하고 이 자동차 엠블렘 그 폐차장에서 주워온 저 노바라는 엠블렘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자기 이름이 노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노바라는 차는 5세대, 67년도에 3세대 모델이 있었고 5세대, 79년도에 5세대 모델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단종이 됐어요. 자, 1세대 모델은 더 큰 차였는데 5세대 모델로 갈수록 점점 차가 작아지고는 마침내 안 팔려서 단종이 돼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신형차가 나온다면 구형보다 더 크고 화려해지고 막 고성능이 되는데 저 차는 점점점 줄어들다가 단종이 됩니다. 퇴화된 인류를 상징하는데 저 이름 노바를 쓴 겁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와, 감독이 자동차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뭐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영화 아바타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영화도 디지털 기술의 승리입니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자, 여기서도
그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저 가상의 세계가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딱 드는 생각이, 이 스토리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쭉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메리카 인디언을 제7기병대가 학살시키고 미국을 점령하는 그 스토리가 저 아바타의 스토리 그대로 입혀진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아바타가 결국은 그 백인 중심의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걸 느끼는 순간 재미가 좀 덜해졌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기술의 승리로 가라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타이타닉 영화도 보시면 이 영화도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실제 저 타이타닉 침몰 장면을 찍기 위해서 타이타닉호 크기만한 세트를 만들었는데 타이타닉호를 절반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컴퓨터로 합성을 했답니다. 근데 저 타이타닉호 첫 장면이 바닷속에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노란색 잠수정이 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뭐 뱃머리에 저렇게 두 사람이 서가지고. 자, 근데 이 왼쪽 아래 첫 번째 장면을 보는 순간, 저 똑같은 장면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봤냐면,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어비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바닷속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라는 영화인데,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외계인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물이 저렇게 인간의 얼굴 모습으로 만들어진, 저때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이 쓰인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도 온통 바닷속이라 온통 10%인데, 첫 장면이 바닷속에 노란색 잠수정이 탐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화 감독이 저 위에 보시면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파란색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까 보셨던 아바타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고 타이타닉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터미네이터. 이 영화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도 보시면 10%습니다. 감독 누굴까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취미가 자기 개인 잠수정으로 바닷속을 탐사하는 게 취미랍니다. 그 정도로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파란색으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그 터미네이터 1편에 나온 그 T800의 모습인데 사실 1편은 컴퓨터 그래픽이 거의 안 쓰인 아날로그적으로 만든 영화이긴 한데요. 저 인형을 갖고 찍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CG도 말씀드렸었고 바닷속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아름다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됐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자, 왼쪽에를 보시면 소녀의 뒷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오른쪽 보시면은 할머니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소녀가 아름답고 할머니가 아름답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마치 왕관을 쓴 공주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같은 그림인데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자, 아름다움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원래 진화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진화된 호모사피엔스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보는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진화가 덜 된 아름답지 않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세계에서는 저 오스트랄피테쿠스는 건장한 훈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관점으로 오스트랄피테쿠스를 본다라면 분명히 관점이 달라지겠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자, 결국은 디자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20세기 전반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대상, 제품 본체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드웨어였죠. 그리고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바뀌었고 지금은 경험 그리고 결국 스토리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단지 물건 하나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경험과 스토리가 우리의 미적 감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스토리가 없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가보셨죠? 가보시면 놀랍습니다. 저 구조물이 저기에 있다라는 게. 원래 저 자리에 뭐가 있었죠? 동대문 시장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근대 역사 100년이 있었던 자리를 싹 다 긁어내고 외국 건축가가 설계한 저 이상한 건축물을 놨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사람들이
스토리는 없지만 굉장히 특이한 게 저기 있어. 저기 가보자.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기에 스토리가 없지만 사람들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자기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과 그 서비스를 자기 걸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게 오늘날의 디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딘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안나지라는 코르크 병따개고 하나는 필립 스탁이 디자인한 주시살리프 오렌지 즙 짜는 도구입니다. 자, 두 개는 저도 왼쪽 걸 샀어요. 안나지를. 아, 그래도 디자인과 교수인데 집에 저거 하나 정도는 디젤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샀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 와인 마실 때 저걸로 와인 따느냐? 안 땁니다. 저거 그냥 모셔놓고 와인 딸 때는 그냥 들어있는 걸로 땁니다. 제가 그때 딱 드는 게, 내가 물건을 기능으로 쓰지 않고 이미지로 소비하는구나. 아, 기능이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디자인은 실용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감각적인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디자인은 결국은 사람들이 새로운 디자인을 봤을 때 놀라움이 없으면 별로 자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본 듯하면 이게 뭐가 새로워? 고유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놀라움, 서프라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쓸모가 있냐 없냐? 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의성, 나한테 필 꽂혔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구현 방법, 얼마나 정교하냐, 얼마나 예쁘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실용적이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항공 모빌리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빌리티라는 게 과거엔 자동차라고 했는데 자동 하드웨어였고 지금은 모빌리티는 사용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디자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21세기의 어떤 자본에서는 정말 모빌리티가 그 경험이 중요해진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물리적 요소,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 군용기는 무슨 빠르겠습니다만 여객기도 저렇게 빠르고,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게 UAM, Urban Air Mobility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비행기가 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엄청난 인원 태우고 짐 가방 다 싣고 그 쇳덩어리가 뜬다라는 게 비행기 탈 때마다 와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데, 저 원리에서 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즘에 밝혀진 코안다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정리도 맞긴 맞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안다 효과라고 하는데, 저것이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전보 747 비행기 보시면 날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F-22 랩터 보시면 날개 굉장히 얇습니다. 자, 전보 747 엔진 4개 달려 있습니다. 엔진 하나 꺼지더라도 나머지 엔진으로, 또는 엔진 4개가 다 꺼지더라도 비행기 날개 양력으로 글라이딩해서 비상 착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랩터 보시면 날개 아주 얇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바로 추락합니다. 전투기는 날개 두껍게 만들면 양력이 많이 생기는데 공기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라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빠른 게 생명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줄여서 빨리 날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투기는 사실은 엔진이 꺼지면 추락하는데 정말,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복엽기는 양력을 많이 확보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엽기까지 나왔었고, 지금에선 도심항공 모빌리티에서는 이런 것들이 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드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 중에 양력을 많이 확보한 항공 모빌리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모빌리티 디자인 하실 때 이런 양력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요 관련된 책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관심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